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정일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틀 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입니다. 벌써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쉼없이 달려온 1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지율이 그런데 취임 직후나 최근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례없는 고공행진에 대해서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당부일까요? 우리 권력을 얘기할 때, 특히 대통령 자리를 얘기할 때 권력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으로 얘기하면은 삼각형 맨 꼭대기에 그 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 초기에도 한 80%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지지율이 80%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점에서 굉장히 위태위태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정점에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흔들어도 네. 거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꼭대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국민들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하자, 이런 의미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예민생 추경도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뛰어넘을 텐데 6년여 만에 일본을 또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일요. 2년 네. 반 만에 한중일 지도자가 모이고요. 우리 정상으로서는 꽤 오랜만에 가는데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둘까요?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밝혔던 것처럼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중일, 그러니까 이 삼국의 정상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아마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질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북돼 있는 일본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과거사 문제를 털어내고 정리하면서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건데 거기에 대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상당 부분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부분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명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요,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 있는 걸까요? 지금 중국 다롄에서 고려 항공기가 사진 찍혔습니다.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면은요, 전례 없는 경호 그리고 보안까지요. 과거에 열차 타고 갔을 때랑 꼭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롄에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전용 열차가 실제로 그 베이징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게다가 굉장히 삼엄한 경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그 방중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쓰고 있는 전용기와 같은 종이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국으로 치면은 전국인민대회 수준의 삼엄한 경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현재 남북, 미, 중 간의 굉장한 치열한 외교전 각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중국을 방문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이제 남과 북이 굉장히 큰 평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네. 있고 물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위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긴 한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일부 지금 뭔가 그 잡음이 흘러나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금 실제로 장소나 시점을 확정하고도 발표를 지연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의제를 두고도 원래는 비핵화라든지 평화협정 부분만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흘러나오면서 뭔가 약간의 잡음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그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중국과의도 연대를 더 돈독히 해서 뭔가 좀 내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가져나가야 됐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달연에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아마도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낙 미국 측이요. 만나기 전에 비핵화 관련한 허들을 높였기 때문에 이 협상의 문턱이 높아졌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한 항모 앞에 바로 이 달엔의 해변 휴양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서요.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곳을 선호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달엔에 그 외곽에 있는 휴양지인데 속칭 북방의 진주라고 하는 방추이따오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그 1951년도에 그 마오쩌둥 휴양지였는데 게스트하우스 빌라인데요. 그 김일성과 그 덩샤오핑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네. 또 김정은의 그 아버지인 김정일과 리커창 총리가 만났던 은밀한 그 회동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오늘 청와대가 일제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향한 굉장한 압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중국과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놓고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과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입장이 서로 좀 상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가지면서 의제 부분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재 계속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찍혔다는 고려 항공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것과 같은 기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북한 많이 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본인 느끼는 고립감이 있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네. 우리 이제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PVID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화학 무기까지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다 폐기하는 거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북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방 세계나 아니면 우리의 쪽에다가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건 뭐냐면은 북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난 다음에 체제 붕괴를 시도하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북측을 두고 미국이 당기니까 중국도 같이 당기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으면은 뒷등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산도 놓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당기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낙관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불안감 섞인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보고 싶으면 스위스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라라고 하고 그 당시의 성격, 생활 모습으로 힌트를 얻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북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후계자가 돼 있는 상태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스위스 유학을 하고 서방 세계를 접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을 유추함에 있어서 스위스 시절을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좀 그 청소년기에 스위스 유학했다라고 하면 유럽의 문화 같은 걸 빨리 받아들였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럽 네.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숫자를 쓸 때 1과 7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선을 쓴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유학 시절에 농구를 또 워낙 좋아해가지고 공을 껴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데니스 로드먼 선수가 초청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네. 것들도 보고 게다가 또 보면은 최근에 밝혀진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말투를 보게 되면은 사실 북한식 억양이라기보다는 옛날 서울식 뭐 발음을 좀 쓰는 것 같고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대방의 정상이라고 보이고 이번 찬스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네. 하나만 첨언하자면 제가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좀 많이 찌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걱정이 돼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94년도에 사실 김일성과 그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사망을 한 바람에 이 모든 분위기가 한꺼번에 깨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 평화적 분위기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부디 좀 건강을 잘 챙겨서 뭐 갑작스러운 어떤 유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을 봤을 때는 가장 절호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일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쪽에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절제력이 있으면서도 즉흥적인 것 같고 솔직한 듯하면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러한 증언들을 하게 됐던 게 당시 스위스 유학 시절에 학창 시절 단짝인 미카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대사관 아들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단짝이어서 당시 상황들이 보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르던 숙소에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은 스파게티가 나오자 화를 버럭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들에서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 용납하지 못했던 예민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량을 가지고 와인 10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술을 한 방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스위스에서 한 4년가량의 유학 생활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값비싼 사립학교에 있다가 중간에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서방 세계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 심취된 모습들을 보이니까 네.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로 옮겼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서방 세계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나름대로 과거에 젊었을 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식은 스파게티에 왜 화를 내요? 네. 어쨌든 네.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북에서는 로얄 패밀리잖아요. 수령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웠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지난번에 이제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기자회견을 저는 하는 것을 제일 깜짝 놀라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은둔의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종의 이제 서구 세계에 대한 경험을 했던 그런 개방성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과단성도 사실 갖춘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끌고 나가는 모양새에 있어서 그렇게 약하게 끌고 나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 끌고 나가는 모양새가 어쩌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불안하다는 게 굉장히 좀 이 힘있게 뭔가를 끌고 나갈 수 있거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과단성 있게 안 하겠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과도한 추측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조라도 처형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줬고 지금 김정은으로 하자면요. 자기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과 인척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사실상 혈육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강대재라는 사람이 비리가 발각돼서 암살조를 보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 일간지 그 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강모 대자, 그러니까 지금 네. 김일성 주석의 모친 강반석의 부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렵죠? 혈육은 국가 혈육. 네. 고위성에 근무하는 우리나라로만 대령에 해당하는 계급인데 이 사람이 아마 자기의 비리가 발각이 되니까 네. 슈퍼노트, 그러니까 거액 그 위조 지폐, 네. 예, 위조 달러 만들어내는 활자판을 들고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북한은 슈퍼노트 그 위패 제조국으로 낙인 찍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국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작원 10명을 파견해가지고 암살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국가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의 뉴스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들이 있는 게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